네, 이처럼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칼자루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지금 한국당이 북핵 폐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당의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한국당에서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얘기가 됐죠.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남북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주요 골자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만약에 비준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국내법 효력이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당 관계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지금 이제 북미 관계, 미북 관계가 확실하게 지금 아직은 교착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핵 문제를 그냥 북미 간에 미북 간에 북미 간에만 놔둘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간의 전향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것을 추동력 있게 밀고 나가야 실제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좀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진지하게 노력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내 정치권에서 정당이라든가 국회에서 받쳐주면은 이 문제가 더 추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동력을 통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간의 핵 문제, 한반도 핵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국제정치,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정치, 국제관을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 원, 이번에 더 예산안이 또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1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법률을 정할 수가 있는 문제겠죠. 그건 추후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평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과거 서독도 그런 평화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여소야대 또 국회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김관영 원내대표의 선결의안 후 비준 동의, 과연 이것이 좀 받아들여질까요? 글쎄, 그것이 저는 큰 지금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시간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11일 날 이것을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 그리고 여야 비용 축에서까지 같이 제출을 하겠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받아내서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 효력과 이행의 확실한 공신력 그리고 여야 모든 국회 어떤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이것이 백지수표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철도, 도로 연결 이런 거라면 북한의 도로 포장률이 1%밖에 안 되는데 등등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의 핵이 포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올바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봤던 이것은 총론은 같다고 봅니다. 여야가 총론은 같은데 그 접근 방법 그리고 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강론이 이제 다른 모습인데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의 지금 가파른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3당이 조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인데 핵심은 비준 동의입니다. 근데 비준 동의가 과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이것을 직권상정을 해서 강행 처리하냐 이 선택만이 남았는데 워낙 그 두 당의 어떤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먼저 이런 것들을 뭐 선언적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비준동의한다는 2단계 전략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비준동의가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율이 가장 중요한 입장의 바른미래당인데 지금 좀 내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지상욱 의원이라든가 예. 바른정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아마 이 개파 간에 좀 갈등이 나오고 있죠. 국회의 비준동의안 문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라든가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판문점 비준동의에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인 반면에 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 더 안보가 중요한 것이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 그건 바른미래당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치권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과거의 경험인데, 예. 그러니까 그 서독에서 1972년도부터 약 18년 동안에 통일될 때까지 약 1,000마르크 정도의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평화 비용이라 그러는데, 예. 그건 전쟁 비용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돈이죠, 실제로. 전쟁 비용은 뭐 이게 숫자상으로 환산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 비용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그것이 우리가 북한에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협력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뭐 간단한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비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독일의 경험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도 서독에서도 예를 들면 그 기민당의 아데나 총리 때하고 그다음에 브란트 수상 때하고 이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신동방 정책. 그 이전에는 흑수통일 정책이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총선에서 독일 국민들이 심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기민당이라든가 보수 정권도 바뀌어요. 이제 동독에 대한 그 태도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어떤 평화 정책이라든가 한반도에 있어서 전향적인 남북 관계 개선 정책이 이런 부분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당이라든가 국회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흐름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흐름을 거슬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참 딴지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저 정당은, 저 정치인들은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평화적인 해결, 전쟁 위협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것이 아닌 거냐 아니냐. 네. 좀 반역사적인 그러한 세력으로 이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뭐 10월 4일 날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좀 대화 갈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는 18일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가 함께 하자라고 여당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야당 대표들은 우린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과연 국회가 이 평양행을 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당이 지금 보면 정기국회 앞두고 상당히 이제 정쟁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남북 문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슈 선점을 당하지 않으려고 서로 삿바싸움에 치열한 것이 아닌가. 총론은 누구나 다 북한이 폐기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되는 것은 여야 모든 국민이 저는 바란다고 보는데 예. 각각의 노림수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당으로서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슈가 지금 경제 이슈에서 남북 이슈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일단 강론에서 통일되는 의식이 필요한데 지금 원내대표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보더라도 각 당의 입장이 아주 뚜렷하고 기선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네. 각 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정당의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모습인데 특히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준안이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서로 3자가 합의를 해서 국회가 원만히 통과가 된다면 여야 모든 대표가 북한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비준동의 자체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성과가 도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이 평양에 같이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때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는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뭐 외교통상위원회가 그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갈 수가 있다. 대통령. 그러니까 뭐 들러리 역할은 그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갈 경우는 원내대표나 각 당의 대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방북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북한에서 허락 오케이는 안 났어요, 사인은. 그러면 이제 여야 정당 대표가 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정당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또 추진하고 있어요, 국회 간의 회담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한국당도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런 남북 간의 평화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표로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갈 때는 뭐 상임위 차원에서 몇몇 의원들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갈 수 있겠지만 정식으로 갈 경우는 추후에 뭐 10월 달에 뭐 이해찬 대표 갈 때라든가 문희상 국회의장 추진할 때 그럴 때는 좀 결합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통일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에서 국회 대표단이 같이 하자는 것은 저는 아주 건설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외통위 위원장이 한국당 강석호 위원장이기 때문에 강석호 위원장이 한국당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석호 위원장이 여기에 움직이면 한국당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도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인데요. 취임 후 지금 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경제 이슈 관련해서 특히 뭐 자영업자, 노동자 계층, 또 현 정부 지지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는 점이 좀 정부로서는 청와대로서는 좀 뼈아픈 입장일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지표를 갖고 아마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분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권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점에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50% 이하다. 그리고 이제 왜 경고등이냐 하면은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건 50%대를 유지하다가 이번 갤럽 조사에서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외에 다른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데서 따져 50% 초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향하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하향할 거 아니냐.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은 이 곡선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부분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상당히 난감해진다는 것이죠. 뭐 개혁 정책이라든가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곡선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정평가가 42%나 됐어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49%고 부정평가가 42%.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맹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라든가 블루칼라 쪽에서 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항목이 제일 부정평가 중에서 어떤 항목이 제일 퍼센트가 높았냐 하면은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7% 이후밖에 안 되는데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부족하다. 이게 방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부동산 대책 문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민생 현안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 확실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책도 잘 안 보이는 거고 해결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향적인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는 이번에 그 예산안 제출한 거 보면 재정에 대한 확장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슈퍼 예산도 제출했고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차상위 계층 문제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하여튼 이러한 해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와대나 여권이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5월에만 해도 83%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이번 평양발 훈풍으로 좀 떨어졌던 지지율 다시 반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오히려 더 부담이 컸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예. 지지율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지금 40%대까지 지금 이미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18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절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갔다 오면은 바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해서 전 국민적인 대화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49%대까지 떨어진 이유가 경제적인 혼선과 자영업자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직격적으로 여기에 지금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역대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는 다른 이슈를 빨아먹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의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과의 어떤 협상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철도와 도로 연결되는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국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통일 비용을 생각할 겁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 북한에 우리가 경제 협조를 해줄 비용. 그러면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질 것이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도 있지만 통일에서 생기는 그 편익이 훨씬 크다는 그런 대국민 홍보도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고 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핸들링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이러한 국민적 혼선이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시장일 텐데 지금 뭐 당정청 목소리가 계속 다릅니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종부세 강화를 주장을 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요.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강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지금 예. 아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좀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보여요. 특히 경제 정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고 같이 가줘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경제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소득 불평등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에 규제를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커졌단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자꾸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정책이 다 주요한 그 정책 국정 운영자들이 다 달라요. 예. 그럼 누굴 믿고 따라가느냐.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확실하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에서 책임지고 이러한 조치들을 앞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 설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부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면 또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내놓은 안이 이제 고위당정청 회의를 일주일마다 하자 그랬어요. 당정청 회의. 지금 당정청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얘기가요? 예. 그리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엇박자는 이게 지금 뭐 며칠 사이의 얘기가 아니에요. 몇 달 동안에 계속 지속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위당정청 회의를 하면서 이해찬 당대표가 그 안에서 내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정청 회의 때 확실하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때는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나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당정청 회의 통해서 하여튼 조정을 상당히 조율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은 결국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 여권의 정치적인 어떤 분포로 봤을 때는 이해찬 당대표가 이 일을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좀 시급하게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된 소식,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